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그 유별난 지휘자가 아주 그 극소수의 음반만을 내놓았을 때 예술성이 없다면 네. 아무도 그 사람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 결국 남겨진 음반이 많지 않지만 그 음반들은 다른 평범한 지휘자가 남긴 수백 장의 음반보다도 더 가치 있는 네. 보석들만 남긴 거죠. 네. 음반은 워낙 전설적이잖아요. 베토벤 그렇죠. 5번이랑 7번. 그 음반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제 1974년에 네. 이제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참 클래식의 상징 노란 딱지 도이치 그라모폰과 전속 계약을 하면서 음반 데뷔를 하는데 정말 센세이션 그 자체였죠. 베토벤 5번, 7번을 젊은 지휘자가 이제 갓 40대의 젊은 지휘자가 카라얀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이 도이치 그라모폰에 그것도 핵심 작품 베토벤 5번과 7번을 가지고 비엔나피라고 함께 이렇게 데뷔한다는 게 정말 충격인데 또 그 결과물이 엄청나게 신선했죠. 저도 사실 어린 시절에 이 음반을 물론 이게 발매된 지 한참 뒤에 80년대였습니다만 이 음반을 듣고는 그 충격 이게 베토벤 교향곡은 카라얀, 뭐 칼뱀, 뭐 아니면 좀 더 오래 가면 뭐 프루트뱅글러 이런 분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상쾌한 베토벤 교향곡도 있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참 그 베토벤이 가진 어떤 젊은 역동성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냈던 그런 명반이었고 이어지는 녹음들도 충격 그 자체였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오페라 앨범으로는 또 마탄의 사수 베버의 마탄의 사수를 또 동독의 명문인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하고 전곡 녹음을 했는데 이것도 정말 명반이죠. 트리스탄과 이졸데도 있죠. 그렇죠. 바로 이제 1974년에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도 데뷔를 합니다. 바로 트리스탄과 이졸데로 데뷔를 하는데 이 여세를 몰아서 또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하고 트리스탄과 이졸데 전곡을 녹음하는데 이것도 정말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트리스탄 녹음을 들으시고 뭐지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바그너 하면 우리가 이 굉장히 두텁고 막 육중하고 막 무겁고 어둡고 이런 것만을 생각하는 그 쉬운 그런 어떤 그 환경에서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어깨에 힘을 쭉 빼고 뭔가 흘러가듯이 나오는 곡이고 저는 사실 산막의 초반부의 비극성은 굉장히 가볍게 그냥 이 툭툭 던져버리듯이 시작해가지고 뭐지 싶다가 약간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그쵸. 처음엔 아쉬웠죠. 왜 이렇게 그냥 바람에 깃털이 나붙기듯 왜 이렇게 무심히 흘러가지? 생각을 하다가 중간에 트리스탄이 이제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죠. 깨어나가지고는 막 환각에 막 몸부림치면서 이졸데가 지금 오는데 뭐 하고 있느냐 그럴 때 현악기가 미친 듯이 요동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이렇게 현악기의 움직임을 정교하게 컨트롤할 수 있나? 그래서 이 트리스탄이 환각에 미쳐서 날뛰며 이졸데가 도착하는 부분까지 그 광란의 장면에 있어서는 저는 이 클라이버의 이 음반이 최고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교함에 있어서는 심지어 카라얀의 음반조차도 무겁게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그 상당히 진짜 충격을 받았던 음반인데 어쨌든 이런 놀라운 충격들을 계속 안기면서 그 많은 음반들을 발매를 해가지고 다 성공시켰죠. 그리고 또 어린 시절에 참 충격적이었던 음반은 빈 필하모닉하고 연주했던 브람스 4번. 그것도 브람스 4번 하면은 뭔가 그 육중한 그런 비극적인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 이 1악장 제일 주제에서의 그 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스산함. 그리고 특히 그 4악장 파사칼리아. 저는 이제 브람스 4번 들을 때 항상 4악장 먼저 이렇게 좀 듣게 되는데 그 파사칼리아에서의 아까 그 트리스탄 산막의 광란의 장면과 같은 그 정교함. 뭔가 그 육중함이나 비극성 이런 것들은 조금 벗어버리고 뭔가 변주곡의 그 정교함에 맞춰가지고 비엔나 필하모닉이라는 오케스트라가 보일 수 있는 또 다른 그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잘 끌어낸 그런 참 무수한 뭐 발표만 하면 이건 다 명반이니 이게 참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건가 계속 이게 스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음반이 워낙
이 파급력을 가지던 네. 또 시대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다음 또 엄청난 충격이었던 게 바로 1989년 잘 아시는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였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클라이버의 모습을 음반 표지나 사진에서만 보고 있었지, 그 보면서 잘생겼네. 네. 이 정도였는데 이게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모습을 그게 우리가 DVD로 된 건가요? 아예. 저는 이제 그 KBS ETV에서 네. 그 녹화 방송으로 네. 1989년 1월 달에 1월 2일이었나 3일이었나 그랬습니다만 그 저녁에 우리 그 녹화에서 보여줬었는데 그때 저는 클라이버의 지휘 움직임 모습을 처음 봤죠, 당연히. 네. 제가 그때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네. 와,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네. 사실 이제 왼손의 마법사, 마술사 그렇죠. 이런 별명 있잖아요. 이게 오른손 왼손이 다 따로 놀죠. 네. 물론 지휘자들 보면은 오른손 왼손을 따로 쓰긴 하지만 대개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싱크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하다 보면은 두 손이 같이 움직이는 네. 경우가 많고 왼손의 움직임이라는 게 그렇게 인상적인 지휘자가 많지 않은데 네. 아니 이분은 보니까 뭐 어떤 때는 오른손 지휘봉을 놓고 뭐 왼손으로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오른손 지휘봉도 그 지휘봉에 길쭉한 지휘봉에 도톰한 그 코르크 손잡이를 대부분의 지휘자들 카라얀 같은 사람들 보면 코르크 손잡이를 이 손바닥 안으로 넣고 감싸지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니고 그거를 그 손가락 두세 개로 살짝 쥐고는 살랑살랑 네. 깃털 흔들듯이 하는 그 너무나도 우아한 무용 같은 네. 물론 부인이 발레리나이긴 합니다만 예, 굉장히 그 우아한 그 동작. 네. 옛날에 그 어떤 음악 기자께서는 이걸 가리켜서 초서체 지휘법. 초서체? 예, 우리 붓글씨에 초서 날려서 네. 흘려 쓰는 초서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해서 하여튼 그때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 나중에 이제 DVD로도 발매되고 이렇게 그 정말 전설의 영상이 됐습니다만 이걸 처음 봤을 때 충격 안 받은 분이 없었을 겁니다. 네, 지금이야 뭐 지휘자들이 브이로그까지 하는 세상이지만 그렇죠. 그때는 이렇게 막 영상에 노출될 때가 아닌 그렇죠. 거죠. 근데 그때 딱 공개됐을 때 클래식 이제 팔로우 하던 분들은 그렇죠. 이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진짜 그 영상을 봤을 때 충격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 놀면서 이 새해니까 방바닥에 이렇게 들어누워서 TV를 보는데 보다가 저도 모르게 계속 이렇게 앉아가지고 TV 앞으로 계속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네. 집중하게 만드는 지휘자고 그리고 저 사진으로만 볼 땐 몰랐는데 이렇게 키가 크셨나? 네. 훤칠한 키에 진짜 몇 없는 장신지휘자. 그렇죠. 이렇게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그리고 막 오케스트라를 그리고 놀라웠던 게 왼손 말씀하셨지만 왼손으로 특히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의 마지막 그 도나우강 테마에서 마지막에 트럼펫 솔로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라란 그러면은 그때 플루트가 따라라란 하는 트리를 하죠. 그때 왼손으로 그걸 지시를 다 하는데 손가락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플루트 트릴이 저절로 나와. 그러니까 이 왼손이 마법 같은 정말. 그렇죠. 왼손이 그런 걸 지시를 할 때 중간에 보면 첼로가 피치카트로 딴딴딴딴딴 하고 뜯는 부분인데 그럴 때는 또 이렇게 똑 자기가 뜯습니다. 그리고 베토벤 7번도 그 드럼 하면서 도약할 때 그렇죠. 이 왼손을 되게 크게 쓰는데 이렇게 하는데 빠르게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운동신경도 좋으신 것 운동신경이 좋은 거죠.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굉장히 그 신체 능력이 좋으신 그런 분이고 그거를 몸으로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참 진짜 이걸 보고 매료되지 않은 음악 애호가들은 없었고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3년 뒤 1992년 빈필 신년음악회에서는 아예 그때 아주 그 92년 신년음악회 그 TV 영상 봤을 때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게 지금까지는 지휘자를 비추는 카메라가 카라얀 같은 경우도 카메라가 뒤쪽 카메라가 클로즈업을 줌인을 해서 정면에서 지휘자를 잡고 이런 거였기 때문에 약간 각도가 옆으로 빗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무려 지휘자 바로 앞쪽에 작은 카메라 전용 카메라를 둬가지고 지휘자를 아래쪽에서부터 부감하면서 풀샷으로 잡는 이런 모습이 나온 거죠. 새로운 카메라 각도를 추가하게 된 거죠. 얼마나 인기 있으면 이 사람을 아예 그냥
계속 보시라라는 거죠. 그래서 92년 신년음악회도 정말 충격의 연속이었죠. 그래서 이 바로 두 해의 신년음악회만으로 아예 그냥 음악 애호가들을 KO시킨 정말 그 엄청난 핵폭탄 같은 충격의 영상이었고, 그 영상이 지금까지도 남아있고 또 음반으로도 가장 인기 있는 신년음악회 영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빼놓을 수 없는 명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이분이 그 뮌헨 오페라하고 70년대 말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장미의 기사 로젠카발리어를 그 녹음을 해서 그 영상으로, 옛날엔 레이저 디스크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히트했었죠. 그것도 뭐 명연주였습니다만, 역시 이 작품은 비엔나의 어떤 그런 향기가 필요한 작품이라서 이거를 이제 1994년에 빈슈타츠오퍼에서 공연을 했죠. 그거의 실황이 또 레이저 디스크와 비디오 테이프로도 그때 나왔었는데, 이 영상은 정말 기념비적인 영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역사상 카라얀의 음반을 제외한다면 이 장미의 기사 연주에 있어서 거의 그 정점에 도달한 음반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여기서는 모든 게 삼박자가 맞은 이 비엔나적인 정서, 오케스트라의 향기, 그리고 뛰어난 성악가, 정말 황금 캐스팅이었죠. 거기다가 카를로스 클라이버의 지휘까지 엄청난 명연이었는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94년 실황의 빈 실황의 그 클라이버의 장미의 기사 보시면 아주 재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지휘자가 얼마나 인기 있는 지휘자인가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오페라 공연할 때 카메라가 지휘자를 얼마나 많이 비추는가라는 걸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정말 놀라운 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산막에 엄청난 그 대왈츠가 연주가 되거든요. 막 엄청나게 막 많은 사람들이 소동 속에서 이 옥수 남작이 떠나자! 뭐 과인한테 야 우리 여기서 빨리 나가자 그러면서 떠나는 장면인데, 거기서 그 거대한 대왈츠가 연주가 됩니다. 그러면 무대가 지금 수십 명의 성악가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무대를 비춰야 되거든요. 떠나는 옥수 남작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왈츠가 연주될 때 난데없이 카메라가 지휘자만 비춥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끝날 때, 왈츠가 끝날 때까지 이 클라이버의 신년음악회 같은 그런 아주 상쾌한 지휘인데, 거기서도 계속 클라이버를 비춥니다. 그러니까 이 대왈츠를 어떻게 지휘할까가 더 궁금한 그렇죠. 거죠. 그게 더 궁금한 거죠. 근데 거기서 보면 따라란 따단 딴 따단 딴 이런 장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클라이버는 또 이 지휘봉을 왼손으로 움켜쥐고 이 오케스트라 피트 위에 이 벽이 있지 않습니까? 청중 객석하고서 거기를 한 손으로 이렇게 쥐고는 딴 따단 딴 하는 부분에서는 박자를 젓는 게 아니고 딴 따단 딴 이런 거. 그러니까 클라이버의 지휘는 너무나도 자유로운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그 지휘가 가능한 거에는 이제 맡겨놓고 자기가 그 음악의 어떤 느낌을, 그런 어떤 이미지를 자기의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가능한, 그런 연출이 가능한 거는 당연히 리허설이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이 맞는 오케스트라하고 교감이 잘 된다면 당연히 리허설이 잘 돼 있고, 이 부분에서 내가 삼박자, 박자 그거 한 번 안 젓는다고 오케스트라가 못하는 거 아니다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그 카메라가 계속 그렇게 비추고 있는 오페라를 지금 봐야 되는데 지휘자만 비추고 있는 거에서 이 당시 90년대 중반에 클라이버라는 지휘자의 인기가 얼만큼이었는가를 이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리허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클라이버의 리허설은 굉장히 엄격하고 어떻게 보면 좀 혹독한 거로도 유명했었습니다. 왼손의 마술사 다음으로 유명한 별명이 또 완벽주의자. 그렇죠. 이게 완벽주의자 아니면 사실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가 없는 게, 클라이버는 리허설을 할 때, 물론 뭐 많은 지휘자들이 자기가 이제 요구하는 사항들이 가필이 된 악보에 가필된 거를 카피해서 나눠주면서 하는 지휘자들이 많긴 하지만, 클라이버는 자기가 완벽하게 다 가피를 해놓은 악보가 아니면 공연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이미 가지고 있는 스코어에 관례대로 하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자기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연주회를 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릴
정도로 예를 들어 뭐 여기서는 기존에 뭐 업보잉을 계속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나는 다운 프레이즈를 위해서 다운보잉을 요구한다. 그러면은 그거대로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무조건. 그렇죠. 근데 그거를 거부하는 오케스트라하고는 관계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시카고 심포니 같은 경우하고도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클라이버는 항상 자기는 어떤 돌발 상황에도 잘 대처하도록 잘 훈련이 되어 있는 오페라 오케스트라를 선호한다. 라고 해서 뭐 녹음할 때에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 그리고 또 바이에른에서도 뮌헨에 와서도 그 바이에른 국립 오케스트라, 바이에른 오페라 극장에 있는 그 국립 오케스트라하고 물론 만년에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하고도 공연을 했었지만 바이에른 국립 오케스트라하고 주로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에른 국립 오케스트라하고 또 명연주로 아주 빼놓을 수 없는 게 1984년이었죠. 그 칼뱀을 추도하는 뮌헨 오페라 극장에서의 추도 연주회 실황으로 남겨져 있는 그 유명한 이 오르페오에서 나오는 음반 베토벤 4번 교향곡, 아주 그 명연주죠. 네. 그런 어떤 그 연주들을 많이 했고, 또 비엔나 필하모닉도 마찬가지죠. 비엔나 필하모닉은 그 빈 슈타츠호퍼 네. 전속 오케스트라를 모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오페라 오케스트라들과의 작업에 그 어떻게 보면 오페라 오케스트라들은 자기의 요구사항을 잘 들어주죠. 네. 이렇게 하기 빠르고.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그 클라이버가 리허설 기간이 좀 길었던 지휘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긴 리허설 기간에도 자기 요구사항을 계속 이렇게 관철시킬 수 있었던 데에는 콘서트 오케스트라보다는 오페라 오케스트라를 좀 선호했던 그런 어떤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이런 식의 완벽주의자였다. 클라이버의 어떤 이러한 성향 때문에 80년대부터는 클라이버에게는 또 오명이 따라다니기도 하죠. 아주 그 악명인데 캔슬의 마왕. 캔슬. 그래서 이게 자기가 리허설을 하다가 안 맞으면 나 그냥 못하겠다 그러고 그냥 떠나버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연주 당일날 뭔가 지금 그 컨디션도 안 좋고 안 좋다 이래가지고 그냥 연주 직전에 그 연주회를 취소해 버린다든지. 네. 그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뭉뚱그려져 가지고 하나의 이제 전설을 만들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클라이버는 80년대부터 레파토리를 줄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연주의 횟수도 극도로 줄이게 되니까, 그러면서도 또 개런티는 뭐 일반 지휘자의 몇 배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희소 가치를 높였다라고나 할까요? 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그 카라얀을 롤 모델로, 카라얀이 어떻게 그 전체적인 완전체로서의 지휘자로서 자기의 어떤 그 일상생활과 삶 자체를 다 퍼포먼스로 만들 수 있는가, 완성도 높은 그거를 많이 참고했다고 하는데, 사실 카라얀도 보면은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게 된 60년대 말쯤부터는 극도로 객원 지휘를 줄였죠. 네. 카라얀이 만년에 지휘한 오케스트라들 보면은 베를린 필과 비엔나 필 외에는 뭐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 그리고 뭐 쾰른 방송교향악단 녹음 때문에 한번 한 적이 있고, 그리고 뭐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살츠부르크 페스티벌 때문에 했지만 이것도 역시 안 맞아서 결별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카라얀의 전성기 때 보면 객원지휘가 극도로 적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버는 그거를 카라얀보다도 더 일찍 이루어낸 거죠. 네. 워낙 음악계에서는 클라이버가 한번 뜨면 그게 다 모든 게 대박으로 연결되는데 네. 클라이버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이제 클라이버는 완벽주의자적인 성격 때문에 그 결벽증 때문에 또 무대 공포증이랄까. 네. 그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무대는 서기 싫다라는 그런 것도 좀 있었다고 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들 때문에 네. 항상 설 때마다 전설이 나오고, 오히려 그러면서 희소성이 생기고 귀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 무대 자체가. 그러니까 90년대만 해도 클라이버가 무대 위에 서기만 하면 네. 청중들은 클라이버가 서는 것만으로도 기립박수를 벌써 치는 청중들이 생길 정도니까,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뭐 그 자신이 마케팅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든 어떻게 한 거든 간에 음악을 잘 못하고 잘 안 되면은 그게 사실은 그렇죠. 용납이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클라이버의 천재성은 뛰어났기 때문에 네. 뭐 이걸 사람들이
이걸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이 목마를 따름이지, 이걸 뭐 나왔을 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어떤, 이 신비주의가 또 하나의 그 클라이버의 면모였다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공식적인 연주 기록은 그것도 뭐 공개 연주회도 아닌 자선 연주회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어떤 그 특정 그 단체, 네. 뭐 이 자동차 공장입니다만 특정 단체를 위한 프라이빗한 연주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연주회가 96년도에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과 함께 이 A사의 자동차 공장이 있는 또 이 바이에른주의 잉골슈타트에서 있었던 연주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이 클라이버 하면은 또 그 죽음조차도 신비로웠죠. 사실 클라이버는 96년에 연주회 이후로는 아무리 음악 팬들이 막 요청을 해도 은둔하고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가끔 그 집이 있는 뮌헨 자택 근처에서 목격이 됐다라는 목격담만 있을 뿐 음악 무대 위에 서지 않았는데 결국은 2004년도에 클래식 음악 팬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죠. 클라이버가 세상을 떠났다. 네. 이 클라이버가 1930년 7월 3일생이니까 2004년 7월 13일 자기 생일 열흘 뒤에 세상을 떠나셨을 때 연세가 74이었습니다. 74세면 지휘자로서는 너무 이른 죽음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죽음의 배경에 대해서도 알려진 게 전혀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측근들의 증언을 통해서 결국 알게 됐죠. 그거 이제 나중에 다큐멘터리로도 나와서 알게 됐습니다만, 클라이버에게는 이제 사랑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스베틀라나라는 아까 그 발레리나. 그렇죠. 이 부인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옛날에 이 클라이버가 젊은 시절이요. 뒤셀도르프에서 카펠마이스터를 하고 있을 때 뒤셀도르프 발레단의 발레리나였던 거죠. 슬로베니아 출신의 그런 그 발레리나였습니다. 아주 사진이 많지는 않지만 사진을 한번 봤더니 굉장한 미인이셨는데요. 이 두 사람이 지휘자와 발레리나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또 스라의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고향이 이제 슬로베니아인데 아마도 그래서 이제 슬로베니아에도 집이 있었던가 봅니다. 근데 이 부인이 세상을 떠난 거죠. 너무나도 사랑하는 부인이 세상을 떠나서 클라이버는 굉장히 상심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친한 친구들한테 전화를 할 때나 뭐 대화를 할 때 틈만 나면 아내가 그립다 얘기를 했었고, 결국 부인이 세상을 떠난 지 7개월 뒤에, 딱 7개월 뒤에 이 클라이버도 세상을 떠난 거죠. 이제 나중에 얘기로는 클라이버도 전립선암을 이렇게 투병을 하고 있었다라고 알려졌는데, 그런데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비로운 게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장례까지 다 한 뒤에 뒤늦게 그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제 그 소식이 알려지게 된 거는 이 클라이버가 지휘자 동료 중에서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또 거장 리카르도 무티였는데 이 무티를 비롯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증언으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말년에 사시던 그 슬로베니아의 굉장히 그 조그만 마을인데요. 콘시츠라는 마을에서 이제 장례를 하고 이제 아내 곁에 같이 이렇게 그 묻힌 거죠. 이제 그 약간은 좀 클라이버다운 에피소드인 게, 이렇게 그 슬로베니아에 이게 저도 못 가봤는데 제 아는 그 친구 음악 평론가가 여기까지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은 뭐 기차 같은 거로도 갈 수 없고 어느 마을에 내려서 자동차로만 갈 수 있는 그 완전 진짜 어떻게 보면 산골 마을과 같은 거기에 묻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클라이버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던 콘시츠라는 마을에서 이제 난 죽으면 여기 묻힐 거다. 그리고 아무도 알리지 않아서 극성스러운 팬들도 여기를 모를 거다라고, 자기가 사는 마을을 모를 거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클라이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죠, 사람들이. 근데 클라이버가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치렀다라는 얘기가 알려진 지 바로 며칠 뒤에
한 일본 음악 애호가가 극성 팬이 이 마을의 클라이버의 묘를 참배하고 자기 블로그에 올린 거죠. 그렇게 참 클라이버는 생전에 극성 팬, 특히 일본의 네. 극성 팬들조차도 자기가 사는 마을을 모를 거다라고 네. 했었는데 그 돌아가신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네. 극성 팬들이 몰려들어서 지금도 클라이버 애호가들에게는 상당한 그 순례지이기도 네. 한데요. 참 어떻게 보면 세상 떠날 때까지도 이렇게 모든 걸 이제 은둔했던 네. 은둔자였던 사람이 또 클라이버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오늘 얘기 들으면서 제일 재밌는 거는 보통 제가 들은 거는 영상을 먼저 보고 예. 그 충격의 음반들을 찾아보는 그렇죠. 건데 선생님은 그 음반 시절부터 해서 그렇죠. 처음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으시고 근데 이 남겨져 있는 영상이나 음반이 막 아주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진짜 더 맞습니다. 소중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미칠 음반과 영상들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또 사실 그 음반의 마지막 전성기 때 뭐 음반 시장이 클래식 음반 시장이 가장 그래도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을 때에 나타나서 그리고 클래식 음반 시장이 마지막 황혼기일 네. 때까지 음반을 남기면서 자기의 어떤 그 예술 세계를 그래도 뭐 레파토리가 좁다고는 하지만 네. 그 레파토리에 있어서는 최고의 명연들을 다 남겼고 그 클라이버는 사실 음악 외적인 것 이렇게 뭐 은둔의 보수다 뭐 신비주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항상 이제 클라이버에 대한 불만이 베토벤 전집, 브람스 전집 이런 거 안 내놓고 항상 레파토리가 좁다라는 게 불만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작품 수가 많지 않더라도 그 하나하나가 다 마스터피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완벽주의자로서의 모습, 그 클래식 음악에 있어서 가장 신선하면서도 여전히 신선하죠 음반들은 네. 신선하면서도 가장 완성도 높은 연주들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떠난 지휘자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더더욱 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이렇게 뭐랄까요 좀 그 화제가 되는 네. 더욱더 인기가 높아지는 네. 진짜 그 아이돌 같은 지휘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라얀 클라이버만큼은 정말 지금의 무슨 BTS처럼 그렇죠. 어떤 세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음악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겁니다. 이 BTS 지금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BTS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BTS의 그냥 노래만 좋아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BTS의 그 어떤 예술관 또는 네. 세계관 그리고 거기 던져주는 메시지 그리고 평상시에 뭐 영상이나 그 블로그 등을 네. 통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소통하는 거. SNS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이런 전체적인 세계관을 구축한다라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텐데 네. 클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예술, 삶 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떤 이 사람의 남겨진 유산들까지 네. 모든 게 하나의 그 잘 만들어진 위인전 같은 뭐 반드시 위인이라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네. 위인전을 우리가 읽을 때 그 세계에 푹 빠져들어서 이 사람을 존경하든지 아니면 네. 싫어하든지 네, 비난하든지. 그렇죠. 그렇게 뭐 비난한다는 것도 이 사람에게 일단 관심이 있다는 거니까요. 네. 그렇다는 거 결국은 클라이버라는 지휘자는 클래식 음악계에 있어서 그 누구도 만들지 못한 뭐 카라얀 같은 사람 또 별개로 두고 네. 카라얀 뭐 워낙 많은 걸 한 사람이니까요. 그거는 별개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서 그 특유의 팬덤을 구축한 뭐 그러면서도 그 안에 담긴 예술성은 독보적이었던 지휘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클라이버 얘기는 끝나는 게 아쉬울 정도로 약간 제가 푹 빠졌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해서 그런지.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음반 하나하나, 영상 하나하나에 대고 다 얘기한다면 진짜 이것만으로도 몇 부작을 만들 수 있는 네. 얘기가 되겠죠. 네, 오늘도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들려주고 전혀 몰랐던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너무 재밌게 감사합니다. 들었고 네, 다음에도 또 새로운 지휘자나 새로운 그렇죠. 음악 얘기로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